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Actually, this is in Korean language, so I'll make another video in the future in English. Sorry about tha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인가요? 영어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고, 또 미국의 정치가 사실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보는 지미 돌 쇼라고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분인데, 정치 방송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보 방송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시고, 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방송을 보다가 막 엄청 화를 내는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완전히 갑자기 미국 그 사람들을 위한 비디오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예정이 없이 만들었는데, 근데 또 그 커멘트에 이제 그 댓글에다 달았는데 두 분이 또 벌써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영어로 비디오를 만들었나 해서 잠깐 영어로 인사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내용은, 이 스웨덴 정치가 항상 제가 자주 스웨덴 예를 드는데, 스웨덴 정치가 또 빛나는 또 하나의 어떤 요소 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공유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정보 공개 원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offentlighets principle.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발음을 들으려고 그 스웨덴 그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올려놓은 비디오를 봤는데,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스웨덴 사람들은 굉장히 교육적인, 정치에 관한 교육적인 비디오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참 그런 비디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유익한 이런 정보 공유에 선진 정치를 위한 그런 비디오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조금씩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좀 행복하긴 한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offentlighets principle 이라는 이게 이제, 그럼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을 될까? 이 principle, 이게 제 추측에는, 제가 틀림없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principle, 아마 원칙이라는 거기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전 추측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어로 번역을 보니까 freedom of information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principle of public access to official records, principle of publicity, principle of openness, public access to official records, principle of transparency,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진짜 이 하나로 해석이 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정보나 어떤 그런 그 문서, 그런 정부의 그런 그 공공적인 문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 놓은, 대중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시켜 놓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그 스웨덴 선진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웨덴의 독특한 선거제도, 100% 비례대표제,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막 시끄러웠던 그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은 이제 비례대표제인데, 스웨덴은 100%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웨덴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굉장히 투명하고 민주적인데, 또 거기 못지않게 스웨덴의 또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 정치를 정말 파리처럼 전 국민이 공유하고 항상 일상에서 정치 토론을 하는, 그런 정말 정치인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정치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문화, 그쵸? 알매달린 박람회 같은 거, 그리고 시민교육,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꿈을 꾸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모든 열린 문화가 스웨덴 정치 선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정보 공개 원칙이라고 번역된 이 원칙도 굉장한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배워보고 싶네요. 제가 세 가지 링크를 이렇게 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배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여기 스웨덴어로 된 그 원문을 그 법에 대해서 요약한, 사실 그 법을 다 읽으려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요. 요약해 놓은 책자를 아주 친절하게 여기 이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본을 보시려면 여기 링크를 눌려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어를 아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교육에 대해 조사 번역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을 소개하는 소책자 내용에 대한 발췌 번역을 공유합니다. 스웨덴어 번역에는 번역가 기영인 선생님이 쓰고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세 가지 링크 다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제 그 링크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원칙은 스웨덴의 정체의 토대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활동이 가능한 한 일반 시민과 대중매체의 감독하에 열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기본법 중 하나인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에는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정보 공개 원칙을 표현한 것입니다. 언론을 비롯한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는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달자에 대한 보호는 예컨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에서 일하는 공무원 등이 처벌받지 않고 비밀인 것에 대중매체의 대체로 알릴 권리를 부여합니다. 정보공개 원칙의 여러 형태. 정보공개 원칙은 일반 시민과 대중매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의 활동에 대해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 원칙은 예를 들어 공무원들에 대한 표현과 전달의 자유, 공개 심판, 의사결정 단체의 회의 공개, 그리고 공문서 열람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됩니다. 공문서의 공개, 대원칙은 모든 사람은 공공기관에 있는 문서를 읽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첫째로 일반인은 공문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이나 서신의 초안은 일반적으로 공문서가 아닙니다. 둘째로 공문서의 일부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어 비밀 정보입니다. 이것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일반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은 비밀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해당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의 공개에 관한 기본 규정은 헌법 중 하나인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에 있습니다. 공문서가 기밀로 취급되는 범위에 대한 규정은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의 또 하나인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몇 가지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 글, 그림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 의견 및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의 한 종류는 비밀보장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의 비밀보장 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개주의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 돌봄 서비스 업체 직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관한 다른 법도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할 권리.
헌법으로 보호받는 언론 매체에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달의 자유는 공무원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전달의 자유에 관한 규정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에 포함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책과 신문 등 인쇄물에 적용되는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을 통해 규제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및 녹음 등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되는데 이 법은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과 동일한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보 전달자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간첩 행위와 같이 국가의 안전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나 여타 국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금지합니다. 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출간을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법 절차의 공개, 정부의 형태에 관한 기본법에는 법원 소송 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과 기자들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법원 소송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대원칙에서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법원과 소송 당사자만 법정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절차에서 기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21세 이하이거나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하이거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신문도 비공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사법 및 법원 진행 방법에 관한 기타 법률에 있습니다. 의사결정 단체의 회의 공개. 의회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 이것은 정부 형태에 관한 기본법과 의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구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단체는 비공개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문서란 글, 이미지 또는 컴퓨터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저장된 정보 등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문서가 공공기관에 보존되고 공공기관이 송부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공문서가 됩니다. 메모, 초안 및 백업 사본은 공문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문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문서에 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없으면 문서 전체가 공개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취급할 때 정보공개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문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원칙은 공문서는 공개된 문서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는 일부 공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가 비밀인 경우 예를 들면 다른 국가의 관계, 국가의 안전, 범죄와 싸우는 활동, 개인의 사적 또는 경제적 상황 또는 동물, 식물, 종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열람권에 대한 제한은 공개 및 기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투명성 규칙.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의회, 유럽평의회 및 유럽위원회의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규정에 명시된 기밀 보호 관련 특수 정보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들 기관이 보유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의 투명성 규칙은 스웨덴의 정보공개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웨덴 공공기관에 보존된 문서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인쇄의 자유에 관한 법령과 공개 및 기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러분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에서 스웨덴 공공기관에 송부한 문서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원칙과 기밀을 이제 요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원본 웹사이트는 여기 밑에 이제 스웨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 어떤 그 의회에서 특히나 이제 의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그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봉사하는 그 미세먼지 시민행동에서 우리가 정보 공개법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이런 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정말 의회에 대한 관심, 국회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항상 잘하는 거는 우리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거는 견제하고 이렇게 그 지적해주고 감시하는 이런 국민의 도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직업 정치인이 되진 못하더라도 누구나 정치인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불공정, 불합리, 문제점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 참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웨덴의 선진 정치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한 그 정보 공개 법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정말 우리나라 그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또 좋은 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최현혁 교수님은 작년에 실제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현혁 교수님하고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최현혁 교수님은 제 인생책이 된 두 책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그 스웨덴 정치인들과 많은 그 시민들 인터뷰를 하고 써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웨덴 사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내신 분인데 지금 현재 스웨덴에 30년 넘게 거주하시면서 정치학 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만나고 이제 통화도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 꿈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스웨덴에 초청해서 스웨덴 정치인하고도 교류하고 또 스웨덴 정치에 많은 것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꾸준히 하는 것이 시작해 보는 것이 그분의 꿈인데 제가 좀 도와드린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민학교가 잘 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그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스웨덴의 정치를 보고 배울 수 있게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시나 봐요. 가족들이 또 한국에도 계시고 하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시민학교를 정말 제 꿈대로 이루게 된다면 이 교수님 꼭 모시고 좋은 강의를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여러분들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 여기 한번 보시면 북유럽 정치는 모두 패자가 되는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나라 정치를 보고 하는 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아마 한국 분이시니까 스웨덴에 살고 계시지만 한국 정치에 항상 또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패자가 되는 루즈가 아닌 윈윈이 될 수 있는 정치 태풍 한번 볼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이제 그런 정치를 하면 국민과 국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북유럽은 지금 서늘한 여름 기온이다. 이제 제가 필요한 내용만 읽을게요.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뭐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휴전 기간인 7월 이후 스톡홀름 정가는 정치 태풍이 불고 있다.
4개의 우파 야당들이 9월 의회가 개회되자마자 3명의 장관을 포함한 내각 불시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합의를 보았다. 극우파인 스웨덴 민주당도 가세해 모든 우파 야당들이 불신임 투표에 찬성을 하게 되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조기 총선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발단은 2년 전 스웨덴 교통정보관리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 및 운전면허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을 외부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결정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전산자료관리 회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전산관리 위탁 회사인 스웨덴 IBM이 비용 절감을 위해 서버를 루마니아와 체코 등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 같은 사실을 교통정보관리청장에게 통보됐지만 개인정보의 보안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묵살했다. 하지만 스웨덴 국가정보는 동유럽 국가에서 채용한 현지 직원들의 자료 처리 미숙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차량정보 등 일부가 외부에 누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교통정보관리청과 책임 부처장인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도 이 정보를 공유했다. 외부 위탁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물어 해당 청장을 해임하고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야당은 총리의 정보 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세에 나섰다. 해당 장관들의 해임과 총리의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자 했다. 지난 4월 스톡홀름 차량 테러를 잘 수습해 국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레벤 총리는 세계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내각 총사퇴는 국가 혼란과 경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과 함께 주무장관인 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만 경질을 하는데 그쳤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적인 주무장관이 아니며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당사자라는 이유로 그를 끌어안았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인 4개 우파 정당 연합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9월 의회 개회 시 총리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번엔 도리어 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국가 이익보다 정당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전직 야당 인사들의 질타와 우려 섞인 조언을 받아들여 이 문제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스톡홀름에서 한여름 태풍처럼 지나간 2주간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보면서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하게 된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교통정보관리청장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일으켰고 국민정보 누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고도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내부 보고 체계에서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전까지는 정부의 책임이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의 혼란과 국가 신인도 저하를 무시하고 주무장관 해임이 충분치 못하다며 총리 불신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야당은 국가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운다고 본 국민의 질타를 도리어 받고 있다. 역시 국민이 깨어 있어서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과연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국가 전체 이익보다 이 정당의 이익을 너무 앞세우지 않나, 그런 게 굉장히 특히나 요즘은 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왜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여실히 느껴지셨겠지만 많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이제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그 국민 전체의 통합과 국가적인 이익,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본인들 정당의 이익을 훨씬 더 앞세우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많은 대부분의 이제 그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그
정치 이념과 관심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는데, 그 정당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만 내세운다면 그건 이제 그 저번에 정당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정당이 왜 공적인 정당이 아니라 사정당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정당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가치가 자꾸 사적인 정당, 그냥 권력 추구,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권력 추구를 위해 이용되는 그런 하나의 집단으로 이합 집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본질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이미 잘못되고 있는 정당들의 활동을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제 욕심은 정말 그 복지국가를 이룬 뭐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근간을 이룬 그 3인당, 사회민주당이 좀 우리나라에 새로운 당이 생겨서, 좀 진정한 좀 진보당이 생겨서 그 정당을 정말 민주적으로, 스웨덴이나 다른 선진국의 그러한 그 정책이나 제도, 그런 정치 문화를 많이 연구해서 좀 그런 그 민주적인 그런 정치 문화를 많이 도입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저는 한 개인일 뿐이고, 제가 또 미국에서 10년간 살다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 기반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좀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존 정치계를 또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합치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새로 창당하는 3인당이 좋은 정당이 되어서 이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해봤을 때 이제 모든 다른 당들, 기존의 정당들과 합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기존 정당들과의 네트워크도 충실히 지금부터라도 쌓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9개 정당과 이제 조만간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할 텐데, 그럼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약간 정당의 본질을 벗어난 이런 기존 정당들과의 이런 그 합치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큰 그게 챌린지잖아요. 도전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은 우리가 브레인스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혼자만의 꿈, 저 혼자만의 힘은 굉장히 미비한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또 같은 목표를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이 계기가 돼서 이 같은 목표, 같은 가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방송 채널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미흡하고 그 작은 채널이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채널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 자신을 위한 뭐 그런 금전적인 이익이나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방송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자라는 데 취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이제 생방송 같은 것도 해서 토론하는 방송에 같이 얘기해보고 토론하는 방송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라,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공유를 또 지금처럼 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많은 특히 젊은 세대들과 토론해보는 그런 방송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 그 최현유 교수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은 북유럽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 그리고 국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북유럽 정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할지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리고 국가를 진정 걱정하는 국민들이라면 정치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와 정치인을 변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잘하면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 못하면 국민들한테 따가운 지시와 이제 혼을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한테는 오히려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가 소신껏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국민들이 뒤에 든든히 받쳐주고 있으면 정말 더 힘이 나고 소신이 더 생기는데, 국민들이 그냥 내가 당신 뽑아줬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이제 나는 이제 손 놓고 그냥 지켜볼 거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선진 정치가 되기 힘들고, 우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치인을 항상 견제하면서도 또 지원해줄 땐 지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그냥 무슨 사건만 났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항상 1년 내내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함께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주인의식을 절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스웨덴의 정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링크는 뭐냐면, 이제 스웨덴의 복지보다 정치가 더 부럽다라는 기사인데요. 그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 이근영 님이 작성한 내용인데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포인트만 이렇게 했는데,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스톡홀름 포럼 참석차 스웨덴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스웨덴 복지체계의 특성과 변화, 현재의 위협 요인, 그리고 한국에 시사하는 점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닮아있는 고틀란드에서 마침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도 열리고 있어 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너무 부럽네요. 실제로 가서 그런 박람회도 보고 오셨다고 하네요. 스웨덴의 복지 모델은 자체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모델, 기업 및 산업 정책, 노사관계, 국가의 역할, 분권과 자치를 포함한 행정체계 등 전반적 사회경제 모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이었다. 물론 이런 체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30년대부터 44년 연속 집권하는 동안 3인당이 신뢰의 정치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온 결과물이다. 즉 스웨덴이 특유의 사회 경제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었던 주 원동력이 바로 정치라는 점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당 정치의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다. 스웨덴은 알려진 대로 내각제 국가다. 흔히 내각제를 말할 때 중앙정부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웨덴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정부도 내각제로 운영한다. 제가 지금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정치 아카데미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 두 분 다 이제 연설하신 두 분 다 내각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각제로 가는 시도를 여러 번 이렇게 했던데, 내각제의 장점이 그 대통령제의 장점보다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 대통령제, 사실 대통령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건데,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랭킹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내각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진지하게 내각제로의 변화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의 변화는 정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당 구조, 이런 잘못된 흑백 논리,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이런 분열된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를 전 주장을 하는데요. 비례대표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각제와 비례대표제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선진 정치를 위해서요. 주민들은 투표에 지방의회 의원을 뽑으면 그걸로 끝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의 다수당에서 시장을 선임한다. 물론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생긴다. 핵심은 기초지자체 선거도 정당 투표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라는 것도 없다. 각 정당에서 추천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지방에, 그러니까 중앙에 너무 몰려 있잖아요. 지금 중앙 정부 위주의 너무 지금 균형이 전혀 지금 기울어진 상태인데, 지방자치, 지방 분권이 또 우리나라의 그 선진 정치를 위한 하나의 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방 자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과감하게 그런 중앙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이룩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선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죠. 스웨덴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내각제이다. 그런데 의회도 지역구라는 게 없이 모두 정당 비례대표제라는 점이 여타 유럽 국가와도 다른 점이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는 총리,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등 어떤 직책에 대해서도 개인을 뽑는 투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가 특정 개인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모든 정치인은 정당 속에서 길러지고 성장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책은 행정부가 아닌 정당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국민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세금 부담, 물론 높은 보장을 전제로 하는 높은 세금 부담을 요구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다. 정치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 정치의 정착과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라는 면에서 먼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아까운 점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신 헌법에 잔재가 남아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우리나라 정당은 여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한마디나 눈짓 하나로 조종되는 신세로 전락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욕하면서도 온전히 그들의 책임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개개인의 잘못도 분명 있겠지만 이 제도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에 대한 우리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정치의 무능함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도박일 수밖에 없다. 물론 차라리 도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뽑는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 하나로 진짜 그 메시지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없이는 정치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은 그냥 꿈에서 꿈으로만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힘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 보내시고 이 채널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K-팔로틱 진짜 정치로서 한번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한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앞으로 장차 우리도 3인당 스웨덴의 3인당 같은 그런 3인당을 이끌어갈 멋진 당원들 그리고 멋진 그 국민들 제가 꼭 꿈꿔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